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정의 이혼 판결문을 통해 가족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영과 미래의 13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되었는지, 법원은 이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법률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준영과 미래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한때 사랑으로 빛났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거의 13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둘의 이혼을 인정했고 준영이 미래에게 2,800만 원의 위자료와 3,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미래에게 넘어갔고 현재 준영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미래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7년 9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린 준영과 미래는 제주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준영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미래는 호텔 프론트 매니저였죠. 첫 시작은 누구나 그렇듯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설렘,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임신한 미래도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두 사람은 관광 기념품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이 가득했죠. 준영은 창업 대출을 받고 마케팅 교육을 받으며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미래도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관리와 고객 응대를 담당하며 사업을 함께 일궈나갔죠. 처자이가 태어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업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3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기념품 판매가 급감하자 준영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요식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간 준영의 뒤를 이어 제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온라인 샵을 하던 미래도 6달 후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의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여자 문제로 집안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분노와 불신의 파편들이 남아 있었죠. 신혼 초인 2008년 2월 준영이 관광 기념품 거래처 여성과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미래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양가 부모님들이 중재에 나서 그때는 위기를 넘겼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8월에는 같은 이유로 준영이 미래에게 더 이상 술 먹고 외박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시에는 전 재산을 미래에게 다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쓰인 글씨 한자 한자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각서를 받아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각서 한 장으로 남편의 마음을 묶어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가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준영의 생활 패턴은 크게 변했습니다. 사업상 접대라는 명목으로 주점 출입이 잦아졌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죠. 미래는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었고 미래는 매번 아빠는 일이 바빠서 늦게 오실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 미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0월의 어느 날 미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준영과 어떤 여성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미래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것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준영의 휴대전화와 통화 기록을 살폈지만 준영은 이를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11월 미래는 준영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지난번 만남이 그리워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집요한 추적 끝에 그 여성이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미래는 직접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부부이고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혜진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후 준영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영과 혜진의 관계는 어디까지 발전했던 걸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혜진은 2013년 12월 초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준영이 개업 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4년 초부터 꾸준히 연락하며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상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감정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혜진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에 준영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야 그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아내와 이미 별거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잡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준영의 행동에 실망한 혜진은 2014년 12월 준영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문자를 시작으로 다시 연락을 이어갔죠. 그들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단순한 사업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준영의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치료를 위해 바쁘게 지내던 준영은 오히려 그의 말부터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반복했습니다. 가족의 위기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더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간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과 여자로 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의 가정을 더욱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준영과 미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12월 그들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미래의 손은 떨렸습니다. 8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후부터 준영과 미래의 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준영은 미래 부모님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고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미래의 친정집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미래의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에도 무관심했죠.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어 2016년부터는 일주일에 2, 3일, 2017년부터는 일이 일 정도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불규칙한 귀가를 식당 운영과 업무상 스케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미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서 2, 3일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이들한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준영의 문자에 미래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빠가 일이 많아서 잠시 못 오신대. 하지만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신대.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아이들도 이미 아버지의 부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영은 가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했고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날이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학교 숙제도 봐주며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준영이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자주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 미래는 남편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적은 금액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했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가족 모임에서 남편의 부재를 설명하는 말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준영이는 식당 일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미래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집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미래는 시댁에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집안의 크고 작은 기념일을 챙기고 명절과 제사, 김장철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시어머니가 아플 때면 병원에 동행하고 시아버지의 취미 생활도 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는 시댁 식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섬세함과 배려에 감동하며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어. 아들보다 낫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미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혹이 악성 종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미래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왜? 아직 젊은데. 갑작스러운 암 진단은 미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준영과의 지속된 불화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그 타격은 더욱 컸습니다. 암 진단 후 미래는 서서히 시댁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체력적으로 예전처럼 모든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시댁 행사에도 매번 참석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죠. 시부모님은 이해하려 했지만 준영 가족 중 일부는 미래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준영의 여동생은 미래를 향한 비판적인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오빠 부인은 요즘 어디 아프다고 하던데 그래도 시댁 일은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미래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해 6월, 미래는 준영의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준영, 여동생 부부의 신혼여행 송별회를 준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중요한 행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느낌을 받은 미래는 준영에게 항의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시댁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너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 미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지만 미래가 계속 따지자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너도 요즘 시댁에 신경 안 쓰잖아. 그리고 내 여동생 일인데 꼭 너한테 보고해야 하나? 이런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준영이 화를 참지 못하고 미래를 밀치는 과정에서 미래는 준영의 팔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미래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법정으로까지 이어져 미래가 이혼소송 제기 후 준영을 형사 고소했고 준영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죠. 이제 그들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가을 추석 무렵이 되자 준영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에게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완전히 집을 나갔고 그해 11월에는 미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영은 소장에서 자신이 미래와의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미래가 시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자신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부족했다는 점,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미래의 상황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 게다가 준영은 2018년 10월부터 생활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아이들의 전학 문제,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미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은 그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미래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죠. 엄마, 우리 집 언제 이사 가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아이들의 질문에 미래는 적절한 대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미래는 고민 끝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준영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그것은 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지금은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 미래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이들을 보내는 날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게 된 미래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준영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준영이 쓴 각서, 폭력 사건의 증거 사진, 병원 진단서, 준영의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미래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준영은 다정이와 동거하며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아빠의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차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다정이는 아이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준영과 미래의 혼인관계가 2018년 9월경에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준영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준영은 혼인 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와 외박, 여자 문제 등으로 미래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갈등 상황에서 미래가 준영의 행동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처증이라고 비난하며 미래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준영은 혼인관계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2015년 하반기에 다정이와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현재 동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준영은 미래의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탓했지만 협의 이혼 이야기가 나온 2015년 하반기부터 미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유방암에 걸린 미래의 건강에 대해서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일관했어요. 법정에서 준영은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래는 제 시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고 제가 사업에 집중할 때 지지해주기보다는 의심과 비난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의 관계도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사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준영의 말에는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준영 씨는 결혼 초기부터 외도와 폭력으로 가정을 파괴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그의 여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기념품 가게 거래처 여성 혜진 씨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다정 씨까지 그 증거는 명백합니다. 게다가 그는 임신 중인 아내를 위협하고 암 진단을 받은 아내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배우자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까?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미래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미래에게 그러한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준영에게 미래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산정하면서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준영과 미래가 별거를 시작한 2018년 9월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후 부부 공동 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죠. 당사자 사이의 시점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랐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것이 누구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재산은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1년 3월 준영 명의의 청약 통장으로 당첨되었지만 당시 준영은 아파트 공급가액이 비싸고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청약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지금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선택일 거예요. 미래의 설득에도 준영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계약금 마련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미래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은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계약금을 준비한 미래는 2011년 5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 집단 대출로 충당했고 부족한 잔금 2,500만 원 역시 친정에서 빌려 마련했습니다. 이후 이 대출금과 차용금은 준영의 수입과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임차 보증금 등으로 변제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아파트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재산 형성 과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준영 60%, 미래 40%로 정했습니다. 이는 분할 대상 적극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준영과 미래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어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한 요소들은 다양했습니다. 준영의 부모가 신혼집 마련 및 몇 차례의 이사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점, 준영이 식당 사업을 하며 번 수입이 가정 경제의 주된 재원이 되었다는 점은 준영의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미래도 준영과 함께 기념품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적극 관여했고 준영이 식당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일을 계속했으며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두 사람의 직업과 소득,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배우자를 지원하는 부양적 성격도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의 경우 유방암 진단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재산 분할의 방법은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관리 현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준영과 미래 명의의 채권과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미래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준영이 미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준영과 미래의 순재산 중 재산 분할 비율에 따른 미래의 몫은 약 3억 7천만 원 준영, 미래의 순재산 합계 9억 2,500만 원 0.4였습니다. 이 금액에서 미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 약 3억 3천만 원을 공제하면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준영이 미래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의 계산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미래의 청구 금액 3,700만 원을 받아들여 3,7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준영은 미래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은 법의 잣대에 따라 공정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던 미래를 위해 모았던 재산이 이제는 각자의 새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결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준영과 미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준영이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양육 능력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육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준영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정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준영과 다정이의 보살핌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영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준영 씨는 현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현재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어 또다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고려했습니다. 우선 미래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준영에게 아이들을 보내기 전까지 주된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피려 노력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미래는 비록 지금은 아이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모성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거나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을 사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거나 책을 함께 읽거나 그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2019년 7월 21일 제2회 조정기일에서 준영 및 다정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비롯하여 양육자 지정에 대한 분명하고도 진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작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표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 결정을 고려하면 아이들은 어머니인 미래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아빠랑 사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프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우리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미래가 준영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미래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던 준영은 미래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적응해야 할 환경과 감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도 판결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이들이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준영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각 4박 5일간, 설과 추석 연휴에는 각각 2박 3일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장소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미래는 이러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 교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일정,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 교섭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하에 면접 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세부적인 지침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가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준영과 미래 모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준영과 미래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상대방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자 양육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우선 과거 양육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가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을 준영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21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미래는 준영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이 한 명당 월 35만 원씩 두 아이 합해서 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3개월을 곱하면 910만 원이 되지만 법원은 미래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미래는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 준영에게 보낸 것인데 그 기간에 양육비까지 지불해야 한다니.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공정했습니다. 부모로서의 경제적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래 양육비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자로 미래가 지정되었으므로 준영은 미래에게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준영이 아이들을 미래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이 한 명당 월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아이를 합하면 매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금액은 준영에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수익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의 생활 수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영의 식당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준영과 미래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생활 능력, 아이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9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준영의 식당 사업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는 유방암 치료로 인해 당분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나이와 필요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다양한 양육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학원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등의 교육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10대가 되면 의료비, 통신비 등도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적정한 양육비 금액을 산정했고, 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미래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육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미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징합니다. 비록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여가 활동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준영과 미래 모두에게 적절한 양육비 부담을 지우고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13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원의 판결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영과 미래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 인해 그들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정리해보면 준영은 미래에게 위자료로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준영에게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준영은 미래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미래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미래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영과 다정이가 함께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미래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미래가 준영에게 과거 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준영은 미래에게 장래 양육비로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아이 한 명당 8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준영의 면접교섭권도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준영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부터 방학 기간, 명절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며 미래는 이러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와 모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는 준영이 제기한 본소와 미래가 제기한 반소에 대한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과 아이들 인도에 관한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준영과 미래는 판결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준영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통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결혼은 끝났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준영은 이런 다짐을 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정이와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아이들에게도 잘 대해주었고 준영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정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미래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고 아이들의 새 학교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암 치료를 위한 정기 검진도 계속 받으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준영에게서 받게 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새 출발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래는 텅 빈 새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 집의 웃음소리를 채워줄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해야지. 미래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해체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 준영과 미래는 각자의 삶을 재건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계속됩니다. 준영은 자신의 행동이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의 성실한 지급과 면접교섭 일정을 잘 지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아이들이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영과 미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의 차가운 판결문 너머에는 한 가족의 뜨거운 감정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배신과 상처로 끝난 결혼 생활, 그 속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법원의 판결은 그들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장은 오롯이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이제 준영과 미래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혼 후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부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두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그리고 준영과 미래 각자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아픈 이혼 이야기를 통해 부부관계의 균열과 회복 불가능한 파탄,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가족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이혼 이야기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준영과 미래의 사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때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결혼은 끝났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다루었으면 하는 법률 사례나 질문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